전국구 수요가 한강 벨트로 몰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빠지기 어려운 구조가 됐죠. 근데 이제 시장을 보실 때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전에 내가 이제 고점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정부의 대책이 그런 그 똘똘한 집 한 채, 똘똘한 신축, 이른바 얼죽신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으면 그 선택이 맞고요. 내가 이제 집을 사러 갔습니다. 저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원하는 가격에 나왔어. 저기에 전세세자가 있네? 어떡하죠? 포기하나요? 승계하죠? 네. 갭 투자잖아요. 그렇죠. 나쁜 놈. 시공사가 선정된 데 혹은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해서 수주하려고 하는 데는 괜찮다. 거긴 왜 괜찮냐면 결국은 미래의 가장 신축이 될 거니까. 그러면 희소재 중에 서울에서의 희소재는 신축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뭐 전문가 두 분 앉아서 상승한다, 아니다, 폭락한다 이런 컨텐츠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럼요. 과연 이 폭락에 대한 우려, 막 위기 이 부분에 대한 평가하고 예. 설령 폭락을 한다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한국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거다. 예. 이 부분들을 설명드리려면 또 배경 지식이 한 20분 동안 얘기를 해야 충분합니다. 되는데 그렇게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배경 지식에서 일단 필요한 건 부동산도 선택재가 있고 필수재가 있습니다. 예. 그럼 선택재는 뭐냐? 상가, 오피스, 토지 이런 건 부동산에서 선택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경작하려는 농지가 내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가요? 뭐 안 할 수도 있죠. 필요 없죠. 네. 상가는 내가 꼭 장사해야 되나요? 뭐 그럴 수 있죠. 안 할 수도 있죠. 선택재입니다. 그건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폭락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도 덜어 폭락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임대 수익형 상품이거든요. 내가 거주하려는 집의 목적성보다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수익형 상품인 거죠. 수익형 상품은 다 선택재입니다. 나대지를 포함해서. 자, 주택으로 이제 오는 거죠. 주택은 필수재입니다. 저 들어가 살아야죠. 그렇죠. 들어와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필수재에 대한 관점이 전문가별로 좀 틀려요. 그래서 폭락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주택은 필수재가 아니다로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꼭 내 집 마련 꼭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저도 동의합니다. 단 중요한 건 거주가 필수재입니다. 의식주에서 우리가 말하는 건 매매를 얘기하지 않아요. 거주해야 되는 집,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에 대한 개념, 거주 개념에서의 필수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러면 어느 누가 생애 주기 관점에서 부모님이 집을 주지 않았을 때 난 평생 월세만 살 거야 라는 게 있다면 필수재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생애 주기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내 집 마련 난 평생 안 할 거야 라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단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돈을 모을 여력이 안 되거나 월세까지는 어떻게 커버하겠는데 대출도 금융권에서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내가 마련하려는 집이 또 혹은 이런 건 있었어요. 난 빌라는 싫어. 난 아파트만 살 거야. 근데 아파트 살 여력이 안 되면 계속 참아야 되잖아요. 물론 아예 난 혼자 왔다 혼자 뭐 이런 약간 그런 사고방식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주는 필수다. 내 집 마련은 필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내 집 마련 욕구는 특히 한국 시장에서 강합니다. 자, 요 특징 하나. 그러면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잘 보시면 비싸지면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품이 꼈어요. 파세요. 그리고 싸질 때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투기적입니다. 일단 선택재로 본 거예요. 그렇네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더 투기적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집이라는 건 그냥 내가 거주할 집의 목적이면 뭐 내 집이 돼서 소유권이 들어온 다음에 난 여기서 평생을 거주할 거야.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보통 그렇게들 사시죠. 근데 그게 뭐 떨어질 것 같으면 팔고 전월세로 다시 갔다가 다시 이건 투자재잖아요. 선택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요 특징은 주택을 샀다 팔았다 하는 수익형 상품으로 보신다. 네. 전 수익형 상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이라는 것들을 사면
그냥 영원히 여기서 난 살 생각이다. 뭐 재건축에서 허물어져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예. 발생하거나.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데 그게 지금 강화돼 있습니다. 그럼 전체 수요층은 지금 랩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필수제로 생각하는 시장 수요자들이 또 많겠죠? 그렇죠. 거주가 필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필수가 된다가 좀 더 맞는 표현이죠. 네. 얼마 전에 한분 금융 쪽 계신 분 봤더니 네. 정말 월세만 사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자기는 있어요. 이 집에 많은 돈이 묶여 있는 게 아깝다. 예. 나는 투자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맞습니다. 굳이 왜 집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융 쪽 저희 부동산 114도 한때 금융사 쪽의 계열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내 집 마련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주식에 혹은 채권에 운영하면 연 수익률이 10%뭐 심하면 뭐 50%도 되거든요. 물론 마이너스 50%도 그럴 수 있죠. 항상 청사진을 그리면 다 워렌 버핏이 되거든요. 자산 규모로. 그러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예. 부동산이란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마음은 그래도 덜 위험한 상품이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슈를 하나밖에 설명 안 드렸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때문에 연에 한 2에서 3%가 꾸준히 올라가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폭락을 하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이제 폭락 시기를 보는 거예요. 네. 폭락했던 부분이 크게 보면 4번 있습니다. 근 35년 혹은 50년을 돌아보면 토지도 그 하락했던 기간까지 감안하면 한 50년 정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하락기가 90년대 초반에 금융실명제 할 때 하락합니다. 토지도 하락하고 아파트도 하락합니다. 왜 하락하냐면 금융 시스템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락하지? 수요가 그때도 풍족했는데 주택 보급률은 더 떨어져 있었는데 왜 하락할까요? 왜 하락하냐면 차명으로 돌려놨던 걸 급하게 팔아야 되면 매물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폭락합니다. 그리고 98년에 폭락합니다. 뭐 그건 당연히. 그렇죠? 나라가 네, 망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왜 하락할까? 일단 매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어쨌든 그렇죠? 현금 그럼 마련해야 기업이 막 되니까. 도산하고 일자리가 날아가고 이런 거잖아요. 대기업도 파산하던 시기니까.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1주택자도 던집니다. 금융위기 때. 견디기 힘드니까. 예. 왜냐하면 일단 살아야 되니까 집이 중요한 집이 필수제인 정도는 내가 이것저것 정리하고도 그래도 집은 남겨야 돼라고 할 때 필수제인 거죠. 근데 집을 안 팔면 내가 생존이 안 돼. 월세로 가지 않으면 그럼 팔아야죠. 일자리면 다 날아가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2008년에 또 폭락을 경험합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실 침체기였거든요. 그때는 왜 하락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시스템 글로벌 금융위기였잖아요. 1주택자도 던집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또 하락했죠. 금리 급등기 때.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관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회복이 왜 빠를까? 핵심지에서 왜 회복이 빨랐지? 금리에 영향이 없었으니까. 예, 현금 부자는 돈을 뺏기기보다 들어온 돈이 더 많아졌거든요. 예. 그러면 금리 인상기 때 하락했던 거는 영끌하셔서 너무 무리하신 분들이 던진 거죠. 힘들어서. 그쵸? 근데 아까 다시 배경 지식으로 와서 2019년에 12.16 대책으로 강남 3구, 뭐 용산구 이런 데는 현금 부자 시장으로 바뀌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현금 부자는 생활이 됩니다. 과거엔 막 10억 원 넣어놓고 1% 금리로 받으면 뭐 현금 부자도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중상층 이하의 서민들은 금리가 급등하면 뺏어가는 돈 얘기만 합니다. 이자가 이만큼 올랐어. 내가 뭐 의료 사는 거, 먹는 거, 뭐 자동차 유지비 이거 줄여야 돼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현금 부자 반대죠. 어떻게 되죠? 예금 이자가 원래 1% 받던 게 3%, 4%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자산이 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생활이 되기 시작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들어오는 돈이 오히려 많아지는 게 금리 인상기입니다. 이 금리라는 특징은 두 가지 상반된 결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뺏어가는 쪽에서 주택을 1주택자가 영끌한 지역에서 던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고점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한강벨트 쪽, 강남 3구를 보시면 과거 고점은 사실 작년에 다 회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신고가가 나오니까 저기 왜 저래?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 폭발을 하죠. 저는 그걸 이제 이연수요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전제됐죠? 과거에 이제 폭락했던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할 것들은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금융위기 혹은 금융 시스템 쪽에서 문제가 생길 거다 전제하에서 설명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올 거예요. 폭락할 거니까 파세요라고 하면 근거가 명확해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1주택자도 던질 거니까. 근데 근거가 경제학자가 지금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경제학자분들이 이제 금융위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 집 마련하시면 안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전제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전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분들의 그래서 폭락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것도 얘기하세요.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다. 네. 예.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니까 떨어질 거다. 좀 너무 올랐다. 거품이 껴있는 지역의 최일선에 어디가 있냐면 강남 3구가 거품이 가장 많이 껴 있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으로 보면 가장 거품이 많이 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구당 소득이 평균이 강남 3구도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예요. 그러면 이걸 PIR, 소득 대비 집값으로 보면 똑같이 10년, 15년 이렇게 걸려요. 30억짜리 마련하려면. 근데 지금 PIR 기준 보시면 10년, 15년 이러면서 거품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결론을 잘못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거품이 껴있는 건 맞아요. 소득 대비 보면 가장 거품이 강남 3구, 한강변 일대에 가장 많이 껴있다. 단 이러니까 떨어질 거다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고요? 수요가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길 다 사고 싶어 수요가 하니까. 집중돼 있죠. 그래서 거품이 가장 많이 낀 거예요. 그걸 반영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품이 빠지려면 수요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쏠리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방에 가면 PIR로 가격이 설명이 됩니다. 부산에 가면 비싼 지역 빼고 3억, 4억 원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곳들이 널렸죠. 그래서 이걸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품이 덜 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긴 폭락 안 할 거니까. 예, 하지만 오르지도 않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 거품이 껴져 있으니까 빠진다는 전제는 자기만의 결론이다. 예, 자기만의 결론. 그리고 금융위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폭락을 얘기하는 분들이라면 일단 금융위기 올 거라는 전제부터 정확하게 설명하라. 라는 게 제 코멘트고요. 인플레이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반영을. 지금 하다못해 공사비가 이제 급증했잖아요. 50% 올랐어요. 이거 다 반영합니다. 기존 주택도. 다만 반영할 때 좀 시차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 안 빠지잖아요. 근데 매매는 빠질 거다라는 전제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리고 수요가 지금 서울 쪽만 전국구 자금 수요가 다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빠질까요? 어떻게 폭락할까요? 안 나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전세를 살고 계시거나 뭐 반전세 요새 많이 사시는데 내 집 마련은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시기에서는? 원래는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내 집 마련 경로는 월세 살다가 저도 이제 신혼집을 처음에 이제 원룸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회초년생 때 돈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주지 않으면. 그럼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로 시작을 하다가 이걸 이제 여유가 생기면 전세로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혹은 투룸짜리로 이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월세에서 투룸을 가거나 혹은 전세로 가거나 혹은 내 집 마련할 때 꼭 바로 아파트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죠? 다 싹 다 무시합니다. 그 과정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아파트, 처음부터 신축, 대단지, 서울 혹은 수도권 이렇게 추구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전략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가용 가능한 소득이라는 자산, 몸값이죠. 그리고 내가 뭐 부모님이든 내가 가지고 그동안 모은 것든 거기에 대한 거, 그리고 대출로 레버리지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을 총 합쳐보는 거죠. 합쳐보고 가격 구간에서 나한테 가장 합리적인 거, 직장과 교육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느 지역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대출이 영끌 자체가 안 되게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영혼은 남겨놓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영혼은 남겨놓는데 627 대책 보시면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627 대책은 똘똘한 집 한 채를 강화합니다. 하나를 사고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왜냐면 6개월 내에 매각 하락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6개월 내에 매각 못 하잖아요.
자금 회수당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예, 갑자기 파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가장 좋은 수단은 어느 순간부터 새 집을 들어가고 싶으면 청약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 왜냐하면 시드머니가 부족하니까 계약금만 있으면 일단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지금의 이제 공사비 급등의 문제가 뭐냐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청약하려는 저 집이 이 규제 지역들, 로또 청약하는 강남 3구, 용산구 제외하고는 주변 시세보다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선택지엔 분명히 있었는데, 물론 이제 여전히 계약금 10%면 됩니다. 규제 지역은 20%고. 근데 선택하려고 보니, 최종 납입할 그 분양가가 비싸진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준신축을 찾아야죠. 그렇죠. 네, 결국은 기존 주택으로 가서 최대한 신축, 혹은 거기서 내가 중대형이 안 되면 중소형, 혹은 내가 대형 아파트가 안 되면 중형 단지, 혹은 나홀로 단지까지 가는 게 지금까지의 지금 경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수요가 쏠려 있잖아요. 네. 수요가 쏠려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찾는 건 희소재라는 거예요. 그럼 희소성에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가장 희소한 건 한강뷰입니다. 희소재 중에 가장 희소한 건 서울 내에서는 한강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해도 나 한강뷰는 꼭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한강변 쪽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재건축도 원활할 수 있고, 왜냐하면 뷰의 가치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지치가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강뷰를 보는 게 그렇게 좋은가요? 저는 사실은 공원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희소재라고 하면 네. 우리 이제 그 국토의 70%가 산인데 산뷰 되는 아파트는 많죠. 그렇죠. 공원 뷰 되는 아파트도 꽤 있죠. 하지만 한강뷰 되는 아파트는 희소하죠. 드무니까. 하지만 전국구 수요가 한강벨트로 몰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빠지기 어려운 구조가 됐죠. 근데 이제 시장을 보실 때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전에 내가 이제 고점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정부의 대책이 그런 그 똘똘한 집 한 채, 똘똘한 신축, 이른바 얼죽신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으면 그 선택이 맞고요. 근데 이걸 점차 완화하고 있으면 그 선택이 틀릴 수 있죠. 지금 정부의 정책은 어떤 방향이에요? 지금 정부의 정책은 1주택만 하셔라. 똘똘한 한 채. 1주택으로 해결해라. 더 사지 말라. 근데 사실 네.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나온 이후에나 저희가 머릿속에 기억하지 어지간한 재력을 가진 사람은 그냥 한 채죠. 똘똘하든 아니든 한 채를 수요를 갖고 있는 거지 그거 이외에 다른 부동산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 않나요? 많죠. 그 주택에 대한 개념에서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대저택을 하나 한 1000평짜리를 가지고 있어도 한 채죠. 네. 근데 이제 서울에 원룸을 가지고 있어도 한 채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면적 기준에서 그런 주택수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렇게 쭉 오지만 한 채를 거하게 강조합니다. 한 채만 하면 됐지. 왜 또 사? 왜냐면 일반 대중들이 가져갈 집도 부족해 죽겠는데 사지 마. 그래서 세금 강화, 대출 강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략이 어떤 문제를 불러왔냐면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자금력 있는 수요가 다 서울 쪽으로 몰리게 만든 거죠. 그럼 수요가 뾰족해지면 사실은 100층을 지어도 그 수요를 다 못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맛집이라는 곳들은 항상 줄을 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 특정 시간에 그 수요를 다 못 맞추잖아요. 서울도 지금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글로벌 5대 도시를 꿈꾸는데 계속 찾습니다. 나쁜 놈을. 유주택자 중에 주택이 여러 채면 넌 나빠라. 또 너는 외지인이잖아. 왜 서울에 내 집 마련해? 예, 그런 거. 혹은 외국인이네? 너도 이런 거. 그리고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갭투자도 나빠. 갭투자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네. 내가 이제 집을 사러 갔습니다. 저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원하는 가격에 나왔어. 저기에 전세세자가 있네? 어떡하죠? 포기하나요? 아니죠. 네, 승계하죠? 네. 갭투자잖아요. 그렇죠. 나쁜 놈.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부분들을 나쁘다라고 하려면 무주택이 전세 낀 걸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내 집 마련을 생애 최초로 했는데, 예. 혹은 그동안 내가 집이 없이 10년 동안 타지 생활하다가 갔는데 저 집 너무 마음에 드는데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 내보내요? 못 내보내요. 계약사항 때문에. 그렇죠. 예, 승계입니다. 네. 심지어 임대차 입법도 승계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도 만기 시점에 뭐 5% 상한 거기에 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걸려서 못 내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내가 들어가게 하면 건 거절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대출 규제들이 또 막혀 있는 문제점들은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생애 최초로 이제 분양을 받았어. 그래서 저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막았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끼고 잔금 치르는 걸 이제 죄악시하고 나쁘다라고 본 거죠. 일종의 이제 갭 투자가 되니까. 그럼 갭 투자는 다 막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갭 투자를 비판하고 싶다면 유주택자가 계속 약간의 갭으로 계속 사고 이런 거는 제한할 필요 있다. 그렇죠. 찬성합니다. 무주택자가 자기 집 마련하는데 전세 끼면 그건 나쁘다? 뭐 그런 잣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저도 그 부분 좀 엽장님이랑 비슷한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또 재건축 재개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지역에 좀 꽤 그래도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향후 부동산 시장이랑 같이 결부시켜서 보셨을 때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나온 매물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게 괜찮을까요? 세대별로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저기 강북 최대라고 기사에 나오는 성산 시영 예. 이런 데가 한 20평대 되는데 한 10억 하더라고요. 예, 뭐 제가 주거지가 마포다 보니까 오며 가며 계속 봅니다. 사실 뭐 이런 데도. 근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됐으면 그래도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근데 시공사가 없다. 그리고 이제 초기 단계에 있다. 혹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여러 신통기획, 구역 지정까지 좀 빨리 하고 이런 사회 초기 단계에서 정말 초기에 있다. 뭐 기본 계획이다. 혹은 조합 설립이다. 이런 부분들에 아직 국한돼 있으면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음마처럼 20년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분담금 그 문제에서 굉장히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네. 네. 지금 거기는 건설사들이 지금 프랜카드 걸어놨습니다. 걸어놓고 저희에게 시공권을 주십시오.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시공사 선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시공사가 선정된 데 혹은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해서 수주하려고 하는 데는 괜찮다. 거긴 왜 괜찮냐면 결국은 미래의 가장 신축이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희소재 중에 서울에서의 희소재는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한강뷰에 대한 신축도 그 희소성도 있습니다만 신축 자체가 희소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이제 서울에서 6만에서 7만씩 착공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설득력으로서 받아들이셨다면 신축이 희소재가 아닐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예. 다만 임대형, 분양형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내 집을 해서 땅에 대한 것 지분까지 내가 온전히 가져오는 신축은 희소재다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는. 그럼 희소재를 누가 차지하냐 해서 내가 분양, 청약을 통해서 이 신축을 얻기가 어렵다면 재개발, 재건축 중에 그래도 시공사가 적극적인 조합이라면 혹은 조합 쪽이 내세울 만한 설득 포인트, 여기는 적극성이 있어.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곳들이라면 사실은 서울 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투자 가치는 있다. 예. 근데 조합 간에 가서 봤는데 조합 간에 막 알력 다툼, 막 이견, 추진 의지도 뭐 좀 희미하고 거기에 시공사들도 뭐 흐지부지 뭐 가 말어 뭐 단독 입찰하고 이러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0년 동안 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필수제냐 선택제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필수제 얘기는 다 했는데 상가나 빌라, 토지 같은 부동산에 대한 향후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죠. 선택제 시장. 선택제 시장이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도 선택제입니다. 그렇죠. 꼭 해야 되나요? 뭐 사는데 지장 없죠. 코인 꼭 해야 되나?
예, 사는데 지장 없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위기감은 들긴 하지만 그렇죠.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시장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유행을 타요. 예, 코인도 갑자기 유행이 있잖아요. 네. 확 들어오면 확 올랐다가 주식도 똑같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뭐 기대감에 1000포인트가 확 오르잖아요. 이게 유행이지 뭐 갑자기 PBR, PER 이게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셨을 때 상가, 과잉 공급됐죠. 예, 투자자는 썰물처럼 빠졌죠. 근데 앞으로도 공급될 게 상당합니다. 그렇죠? 미래가 안 보입니다. 유행을 타는 시장인데 들어갔다 못 나오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시장이 돼 있죠. 그런 시장은 굉장히 리스크하죠. 그래서 현금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실인 상가는 자산 가치가 제로에 수렴합니다. 자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관리비만 내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내가 사무실을 투자해놨어. 아파트형 공장 이런 데 투자해놨어. 공실이네?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누가 투자해요? 네. 투자 안 하잖아요. 오피스텔. 그래도 오피스텔은 좀 낫습니다. 주거와 상업용, 그러니까 사무실을 겸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건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는 오피스텔로 전용이 쉽지 않으니까 지금 대책상에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피스텔은 언제 투자해요? 혹은 빌라는 언제 투자할 수 있어요? 혹은 상업용은 언제 살아나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필수재 시장이 과열되면 비필수재 시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정책은 필수재 시장 자체 과열을 막으려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업용 쪽으로 자금이 안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질문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곳을 바라보면서 주택 마련을 꿈꿔야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정부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통 주택에 대한 평균 보유 기간이 10년입니다. 평균. 근데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까지 보유했다 그러면 30년, 40년을 보유하신 분이겠죠. 그래서 관점은 지금의 이제 그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에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산 내에서 가장 최적의 내 집 마련 경로가 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 집 마련 경로가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필수제는 되게 단순해요. 선택지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주 문제를 해결할 때 딱 두 가지죠.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 뭐가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겠죠. 내 형편에 맞는 그쵸? 게 뭔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내 집이 맞아. 난 인플레이션 해칭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거기에 최적화된 걸 물건을 찾는 거죠. 그럼 이 물건을 찾을 때도 딱 두 가지 경로입니다. 신축이냐 구축이냐. 그러면 신축이냐 구축이냐 해서 청약으로 신축을 할지 기존 주택에서 마련을 할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내 자녀가 있다면 교육, 그리고 직장.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서울 쪽을 추천할 때 무슨 구, 무슨 단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예를 들어서 노원구가 뭐 고점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도강 혹은 금강구 이렇게 외곽지라고 뭐 이렇게 자꾸 차등을 두시고 1급지, 2급지 막 이렇게 나누시는데 거기에 신축 아파트 한번 가보시면 다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구 전체로 볼 게 아니다. 구 전체로 보실 필요 없고 연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오직 연식 따라가고 희소재냐 아니냐만 따집니다. 대단지냐, 브랜드냐, 혹은 한강뷰가 되냐, 뭐 산에 뷰가 되냐, 공원뷰냐, 뭐 이런 거, 커뮤니티가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걸 따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은평군대 대단지예요. 뭐 한 3,000세대 대 가서 보세요. 최고가입니다. 역대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왜 모르냐? 전체의 변동률만 보고 있거든요. 가면 은평구 변동률 전체만 보고 있는 거. 여기는 뭐 주간 단위, 뭐 월간 단위로 봐도 뭐 한 0.5, 뭐 1년 누적해서 보면 한 1% 올랐네. 조용하네. 뭐가 조용해요? 신축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제 관점상에서 서울 25개구에 있는 주요 대단지 신축들 한 번씩 돌아보시면 제가 한 얘기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산 내에서 가장 신축, 가장 희소 가치가 높은 거, 가장 내가 직장 출퇴근할 때 편한 거, 뭐 사실 거미줄처럼 엮여 있긴 하니까
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마지노선은 나홀로 아파트까지. 아파트 유형을 지금 벗어나면 안 되고 재개발 재건축을 왜 아까 설명드렸냐면 그건 신축 아파트가 될 예정이니까 추천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잘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이 영원히 안 될 곳 같은 곳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 중에 하나가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 밀집지. 우리 송파구에 가면 신천동 가시면 그런 데 있거든요. 네네. 거기 재개발 안 됩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장사가 너무 잘 돼.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장사가 안 되는 데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상가주택으로 밑에 1층에서 뭐 편의점이든 이렇게 사업이 돼서 공실 없이 되는 지역 가서 한번 보시면 특히 성수 같은데 물론 이미 전략정비구역 같은 데는 되겠습니다만 그 안쪽에 장사 잘 되는 데는 땅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동의 안 하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신축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서울 25개구 쪽에 온기가 연식으로 퍼져 있으니까 만약에 뭐 1년 차 혹은 미래 신축을 선택할 수 없다면 5년 차, 10년 차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안 하시고 지금 이제 월세화되는 이런 경로상에서 뭐 남의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 내는 게 반드시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정도에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지혜 랩장님이랑 같이 97 대책과 우리나라 부동산 현황까지 길게 알아봤습니다. 자,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랩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